한반도 정세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자세한 얘기하기 전에 오늘 외교부 장관 교체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흔히 이제 그 언론에서 분류할 때 뭐 미국통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고 수식어를 붙였었는데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이제 이런 인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정부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새로운 외교팀이 들어서는 만큼 이제 우리 쪽에서도 좀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한 개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다만 미국은 이제 4년이라는 임기를 시작하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지금 약 1년 반 정도 이제 2022년 선거까지 남아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조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앞에 놓여진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방위비 문제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었는데 앞으로 지명이 된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은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방위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협상 없이 1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협상이 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요구했던 것만큼의 그러한 인상폭은 아닐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을 오래 끄는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텐데 예. 이제 문제는 인상폭, 그다음에 이거 몇 년짜리 합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기간 내내 미국 측 정부에서 요청했던 방위비 구조의 변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쪽은 방위비 구조를 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는 방위비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어느 정도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도 이 방위비 구조를 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1년 계약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5년 계약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방위비 구조보다는 비율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50% 인상을 요구했고 우리는 13%를 제시했었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도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을 요구했을 때는 방위비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였죠. 방위비 구조가 현행과 같이 유지된 상태에서 돈만 150%를 주게 되면 미국 측에서 그 돈을 다 소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방위비 구조를 바꿔서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였고 우리는 방위비 구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방위비 구조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13% 인상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인상을 해주는 것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방위비 구조를 바꾸는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3% 인상은 거의 최대한의 폭으로 아마 한국 정부에서 올려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양국 간에 어떤 접점을 찾게 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랄까요? 청신호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방위비 문제는 양쪽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실무선에서는 물론 양쪽이 조금 덜 내기 위해 아니면 좀 더 받기 위해 협상을 했고 협상 기한이 길어진 적도 있었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더 내라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어떻게 말하면 정상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서 실무 협상팀에서 조정하는 수준으로 국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예. 실무 차원의 문제로 낮아져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상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은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블링컨 장관 내정자가 완전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하게 된 계기는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소위 말하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아직 어떠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취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한 검토를 할 것이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방법도 검토를 하고 예. 오바마 정부 때 했던 것도 검토를 하고 예. 그 이후의 상황도 검토를 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 청문회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 방향을 택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맹국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말대로 이 의지가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북 관계에서 북미 관계에서 미칠 수 있는 입지가 좀 넓어질 수 있을까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맹국과의 관계, 협조 체제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정책은 미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예. 그 과정에 있어서 동맹국들의 의견을 중시하겠다고 한 것이고 네. 또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의견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예. 동시에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차원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관계가 당분간 경색 국면일 거라는 예상은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근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당선인 취임에 맞춰서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서 우 박사께서는 어떻게 좀 그 가능성을 보시는지요? 글쎄요, 취임이 이제 곧 우리 예, 시간으로 예. 오늘 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7차 당대회 때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이야기한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핵실험을 하고 또 각종 미사일 실험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이번 북한 당대회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ICBM 정확도 향상, 전술핵 무기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능력을 실제로 북한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능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과연 북한이 이것을 본인들이 공언한 대로 실험을 통해 입증을 하려고 할 것이냐, 예.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본인들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수를 택할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 측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북미 관계 첫 번째 고비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한미 연합 훈련인데 이게 3월에 열립니다. 만약에 한미 연합 훈련을 강행할 경우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지휘소 훈련을 하는 것조차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 한미 훈련이 열리게 된다면 그것을 비난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한미 훈련을 중단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을 중단한 대가로 얻은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말했던 것도 있지만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것을
북미 간의 비핵화의 진전을 봤다기보다는 북한 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만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미국 군과 국방부의 의견을 많이 참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그러한 차원에서 미국 군, 그다음에 이제 주한 미군, 한미 연합군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어떤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바이든 정부의 초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이게 상당히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좀 적극적인 제스처인 것 같아서 이런 면모를 본다면 어떤 대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오바마 정부 초기에도 이제 영양 지원과 같은 명목으로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제 시도했다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어그러졌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지금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 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이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는 유엔에서의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예. 했던 만큼 이것이 바이든 정부, 특히 뭐 블링컨 장관 내정자의 어떤 특별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의사가 북한이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이게 크게 본질적인 문제가 북한 쪽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북한이 미국이 만약에 추진하거나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 보다 열린 자세로 나오게 된다면 예. 그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경색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문 대통령이 이틀 전 그 새 기자회견에서 북미가 다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북미 대화가 이제 어떠한 차원의 대화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4년 트럼프 정부 때는 소위 말하는 탑다운 어프로치에 대해서 매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탑다운 방식이 이제 북한의 정권 특성상 그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이 뭐 3차례 정도 있었지만 그것이 북한 비핵화나 북한 비핵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는 그러한 사전 협의가 없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탑다운 방식이 바이든 정부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일정 수준의 실무 협상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우리 정부의 의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저는 뭐 언제든지 북한과 미국 간에는 대화 혹은 뭐 협상이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의 북미가 서로 만나서 뭐 싱가포르 선언이라든지 여러 이제 어쨌든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나는데 문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위로 돌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까운 시간들이고 아까운 경험들이고 아까운 재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새롭게 들어서 미 행정부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이 오바마 시절에 여러 이제 그 외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우려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블링컨 장관 내정자가 이야기한 완전한 검토라는 것은 꼭 오바마 정부 시기에 정책을 다시 되풀이한다거나 아니면 트럼프 정부 당시 시도했던 모든 정책을 배격하겠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 전 차관보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대화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자 하지 트럼프 정부 당시 시도했던 모든 방법을 트럼프 정부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봤고요.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또 예상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